삼부자의 비밀의 왕국 북한은 세계 스파이들의 모든 감각이 향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민일성의 소련 스파이였다. KGB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 소속의 첩보원이었다라는 문서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소련 군대 입대를 하려고 한 이 지원서. 이 문건에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말도 안 돼. 자연재해 있었죠. 못 먹어서 죽었죠. 그래서 앞으로 5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형입니다. 와. 톰 크루즈가 김정은 집무실에서 미션 임파서블 찍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뭔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어이야. 와. 미션 갑자기. 임파서블과 CIA. 맨인 블랙. 맨인 블랙. 맨인 블랙인데. 이거? 이거보다 맨인 블랙인데. 오늘 이 이만갑 스튜디오 이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심해, 독침 나가요. 독침 나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잔망스러운 사람들 옷을 이렇게 입혀놓으면 어떡해. 안 그래도 잔망스러운 사람들 옷을 이렇게 입혀놓으면 어떡해. 자, 이 공작의 세계에 제대로 우리 의상을 표현을 했다. 드디어 오늘 찐킴성 킴이 오늘 어떤 그 첩보에 있어서의 양대축,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을 제대로 표현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맞습니다. 멋있어요. 의상실에 처음에 이렇게 입혀줬을 때 오늘 트로트 특집인 줄 알았어요. 007이네요, 보니까. 순실 형님은 저 안전핀을 잡아당기면 이따가 말하려고 했는데 안전핀인데. 안전핀이구나. 예, 이거 자포 가는 건데 자포. 멋있다 오늘. 작성했어요. 멋있다 오늘. 작성했어요. 야, 진짜. 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 잡고 가려고요. 멋있어요. 오늘 첫 번. 나는 진짜. 첩보원 컨셉을 얘기를 못 들었어. 그냥 까만 거에 하얀 거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신주쿠 느낌. 아이도 또 그래서 요리가 좋았어. 신주쿠 쇼크한 소리. 오늘 첩보원의 분위기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노래 또 봐. It's very difficult to predict what they're going to do. Their leadership is isolated. They live in a bubble. They truly believe that they're a major military power and that they can hit the United States and hit it hard. The president did talk about the kind of the darkening cloud of the north trying to spread over the south. We'll do something if we don't quickly establish some sort of communications. Is what do we know about what North Korea is going to do? And is this bluster or is this different? Now we know how the U.S. traced the cyber attack to North Korea, but how did the hackers pull it off? 총칼 전쟁보다 조용하지만 참 파급력은 핵전쟁만큼이나 어마무시한 그런 게 바로 첩보 전쟁이죠. 그렇죠. 자, 자유롭게 오갈 수 없을 더 궁금한 삼부자의 비밀의 왕국 북한은 세계 스파이들의 모든 감각이 향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 이 첩보 휴민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미국, 북한을 모두 섭렵한 국제정치학 박사님, 고혁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너무 미련있어. 너무 잘생기셨어. 근데 그게 제일 007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가면을 쓰고 나온 거예요.
진짜 첩보용이시네. 탤런트. 진짜 너무너무 미남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만갑을 위해서 엄청난 첩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와. 이 CIA 스파이들이 얻은 은밀한 정보들이죠. 이게 25년이 지나면 세상에 다 공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 자세한 내막 우리 박세현 기자님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네. 사실 모든 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비밀 해제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10년 그리고 거기서 예외 조항에 따라서 25년, 수십 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도를 비밀 기록 관리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비밀을 그렇다면 공개하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의 안보에 이익이 되는 것보다 국민에게 알렸을 때 그때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 공개를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들, 이게 뭐 위성으로 보는지, 근데 어떤 거는 또 위성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CIA는 북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보는 겁니다. 정찰 위성을 통해서 북한을 감시죠. 지금 미국이 띄워놓은 군사 위성이 적어도 313개예요. 300개요? 근데 지구를 완전히 다 카바하려면 4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300개 이상, 그렇죠. 동서남북인데 미국은 300개 이상 군사 위성이 있고 그중에 많은 위성은 이제 북한을 계속 감시하고 있죠. 어쨌든 세계 첩보 기관이 북한의 1급 비밀을 알아내려 한다. 뭐가 있느냐. 3대 세습의 역사가 이제 깁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밀 정보들. 찬물도 순서가 있으니까 기밀성 탑 시크릿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김상중 씨 따라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소믈리에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코드 대신에 시크릿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많아. 오, 맞네. 오. 그런데 말입니다. 메뉴판 3개씩이나 돼. 그런데 말입니다. 메뉴판 같아요, 메뉴판. 내일 돌직구시 어떻게 하려고. 무슨 때까지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독재 체제의 초석, 김일성의 시크릿 파일. 이 3가지 파일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혹시 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겨있지 않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궁금해진다. 세계 스파이들은 김일성의 과연 어떤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1급 기밀. 먼저 김일성의 1급 비밀. 유성 씨가 열어주시죠. 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CIA 기밀 문건에 김일성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고등학교요? 생활이 담겨져 재밌다.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 이런 건 아니겠지. 김일성은 연쇄살인범이었다. 어머머머머머. 연쇄살인범이었다. 어머머머머머. 말도 안 돼.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CIA의 문건에. 진짜요? 진짜? 우리 슈령님이. (1949년) CIA에 의해서 작성된 김일성의 실체라는 기밀 문건입니다. 자, 이 기밀 문서는 2011년도 해제가 되면서 김일성의 피로 물든 살인 이력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아. 14살 때 김일성은 부모님을 따라서 평양에서 만주로 가죠. 맞아. 그쵸. 네,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김일성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벌써 도둑놈이었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에게 돈을 훔친 모습을 발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김일성의 선택. 설마 진짜? 설마 그 사람? 훔친다고요? 사냥.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더 이상 만주에서 살 수 없었던 김일성은 소련으로 가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비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없어야지. 김일성은 또 다른 범죄를 기획을 합니다. 말도 안 돼. 그의 레이더에 들어온 사람은 최씨성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김일성은 그 남성을 또다시 살해를 하고 그 사람의 돈을 훔쳐서 소련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진짜 안 믿겨지는데? 이게 CIA 정보에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29살에 소련 군대 입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주변 사람 오늘 우리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의 사회정치사 국가문서보관서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 절대 비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문건이 있었냐. 김일성이 직접 작필로 쓴 이력서예요. 근데 이게 공개된 게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2018년에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이력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링다오 린 옌더 진리, 그러니까 영도자의 이력서, 그러니까 지도자, 간부의 이력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명부터 시작해서 탄생지, 교육 수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개인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이력서는 안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는 김일성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15번입니다. 왜요? 15번에는 이제 흥미로운 것은 15번입니다. 왜요? 15번에는 내 부인은 조선 사람이다. 빨치산 부대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다. 잘 알려져 있잖아요.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 네, 김정숙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자리 잡은 이후로는 조선의 어머니로 완전히 우상화된.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우리가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볼 수 있는 그 필체와 굉장히 똑같고 회고록에 보면은 김정숙이 황해유격대 시절에 재봉사 일을 했고 그렇죠, 맞아요. 김일성은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뭐 숨기거나 그러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등학교 얘기는 사실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예. 김정숙이가 재봉사 일을 하면서 전투 때마다 광목천을 이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갖고 물감이 없으니까 참나무 잎사귀를 물에 끓여서 군복을 해 입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유격대원들이 그 유격대 복장들이 몽땅 가랑잎 색이에요, 다. 예. 그렇게 해서 김일성의 군복을 직접 밤새워서 만들어서 입혔다. 이렇게 배워졌습니다. 그래요. 자, 소련 군대 입대한 얘기까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죠.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충격적인 행보 진 교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와. 또 충격적인 것만 준비합니다. 또 비밀 또 문서가. CIA 스파이도 북한의 기밀을 알아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김일성이 첩보 요원계의 대선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력서를 작성하고 소련군에 입대한 김일성. 근데 사실 그 이후의 행보는 뭐냐면 소련의 스파이였다. 스파이가 됐다. 엄마 스파이까지야. KGB라고 알고 있었죠. 거기 소속의 첩보원이었다라는 정보가 이 문서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다. 김일성이 소련 스파이였다. 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투쟁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1945년 8월에 대한민국이 광복 때 김일성은 당시 한반도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김일성이 소련 첩보요원으로 복무를 했으니 그 해방을 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 북한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은 김일성이 해방된 조선에 발을 들인 것은 1945년 9월 19일이에요. 평양을 통해서도 아니라
원산항에 추가 프로토호라는 배를 타고 몰래 들어왔어요. 왜냐면 물론 이전 행보는 잠깐만요. 왜 놀래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아, 진짜? 아니 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저렇게 원산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산 사족관이 있어요. 사족관? 네, 원산 사족관이 해가지고 위대한 실험 김일성 대원신님께서 우리 조국 해방 전쟁 이후에 다녀가신 곳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우상화해서 우리가 맨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몰래 들어왔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누구를 앉힐까 하다가 당시 이제 평남 건준의 그 조만식 선생과 접촉했어요. 근데 조만식 선생은 친소련파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평남 건준은 아웃시켜버리고 지금 방금 원산에 배트하고 들어온 33살의 조선 출신 소련무 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쟤를 한번 앉혀볼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평양 방위사령부에 있던 일본 중장, 일본군이에요. 물어봤어요. 혹시 김일성이라고 아냐고. 그랬더니 그 다케나토 일본군 중장이 모른다고 해요. 일본군도 모르지만 조선 인민들은 어느 정도 들어본 항일 팔지산 영웅. 너무 알려져 있으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앉혔다라는 것이 소련 측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죠. 와. 근데 우리 지금 김일성이 당시에 어떤 천운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때가 아마 가짜 김일성설이 등장하는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성 씨가 공개한 탑시크릿 문건 김일성의 정체. 네. 거기에 뭐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김일성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로 낙점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였잖아요.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요. 그리고 백두산으로 가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무렵에 실제로 CIA 문건에 따르면 진짜 백두산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던 김일성 장군이 거품처럼 사라졌다라는 의혹을 CIA가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성주가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꾸고 소련에 의해 낙점돼서 북한으로 파견된 그 시점과 맞물린다라는 의혹을 CIA는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김성주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내용, 예. 북한 측의 자료에 따르면은 1932년 4월 25일부터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시작을 해요. 반일인민 유역대라는 명칭을 달고 그 전에 31년 12월에 포항청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 김일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반년 뒤면은 무장투쟁을 할 건데 이름을 바꾸시는 게 낫겠다. 라고 그들이 직접 건의를 해서 이름을 김성주가 아닌 날 일자에 이를 성자를 써서 김일성을 바꿨다라는 것이 북한 측 문서에 나와요. 조선의 별에서 나오지. 그치. 그 당시에 이제 조셉 스탈린이 왜 김일성을 지목을 했는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항복을 했거든요. 8월 15일에. 그러고 나니까 트루만 정부가 걱정한 건 뭐냐면 소련군이 하죽지세로 남하를 하는데 이러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 점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해군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38선을 중심으로 반반 나누자 했는데 미국은 사실 소련이 반대할 줄 알았대요.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탈린이 그냥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탈린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겠다 이런 그런 큰 야망은 없고 단지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와 소련의 적대 정권이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되겠다 했는데 미국이 너무 빨리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착각한 거지.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수용한 것이고 스탈린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북한은 새로운 신생 국가니까 젊고 새로운 지도자가 맞다. 당시에 이제 결국은 김일성을 키운 게 소련이잖아요. 예. 당시 1945년에서 이제 50년 그 사이인데 스탈린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상당히 그게 이제 뭐랄까 굴욕적인 편지. 김일성이 보내는 거야? 아부하는 편지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자기를 안 쳐줬으니까. 그 스탈린한테 걸려 있거든. 뭐라고 그 편지를 제가 우와. 오늘 뭐 많이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 조선 인민은 현명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국가정책과 우리 조선 인민에 대한 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작은 나라에 대한 이런 아량과 우호적인 원조는 대소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소비에트 인민들이 빛나는 미래 공산주의를 향한 전진에서 새로운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루치드루크, 까레스카브나로드, 다즈드라스부이트, 게네랄 스탈린, 다즈드라스부이트, 게네랄 스탈린. 야.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조선민족의 가장 친한 친구 스탈린 장군 만세. 아니 김일성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무용담 뭐 이런 거 실컷 들었던 건데 좀 황당하시겠어요. 그 7, 80년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하던 말이 빨치산을 일본 순사들한테 신고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빨치산을.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토비짓을 하다 보니까 내려서 도둑질을 하고 먹고 거기 사람들 아프니까 아편 가져오라고 하고 계속 이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너무 피곤해서 순사한테 저것 좀 빨리 잡아 쳐놓으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공비야, 공산비적. 아 그런 거예요, 공비가. 재밌다. 1945년 10월 14일에 이제 김일성이 처음으로 이거 평양 군중 대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김일성 장군 업적을 1910년도에 이제 봉기를 시작해가지고 1920년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고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한 50살이다라고 상상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오영진이라고 현대 한국 극작가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극작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말을 썼냐면 자기가 맨 앞줄에서 봤대요 이거를.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온 것과 같이 맞지도 않는 양복, 큰 양복을 입고 머리는 올백을 해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중국집 뽀이같이 해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딱 본 순간 가짜다! 가짜다! 라는 소리가 웅성웅성 나왔다. 중국집 뽀이란 표현이. 중국집 뽀이라고 나와요 거기요. 그래가지고 그 경비를 보던 소련군이랑 반공 세력들이랑 이쪽 총격전까지 벌였다. 아수라의 당이 됐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그래요. 근데 봉 박사님 이게 이렇게 기밀문서가 해제가 될 때 자꾸 논란이 나오겠어요. 왜냐면 25년 전 거 막 뭐 10년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면은 이거 가짜였을 것 같은데 기밀문서라니까 또 약간 믿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도 가능하죠. 그 기밀문서가 공개가 되니까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게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기밀 외교문서를 공개하기 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일부러 소련과 중공을 함정으로 끌어들인 거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북진을 명령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밝혀진 게 이전까지 정설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사주해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였는데 사실은 그건 반대야. 반대. 한국 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면서 초래됐다. 당시 김일성이 지속적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는 선 교수의 인터뷰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조셉 스탈린이 한마디로 발을 뺀 거예요. 손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나온 것이 주체.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된다. 주체 사상. 성킴. 네. 6.25 일어나기 직전에 김일성이 막 이거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솔직히 이제 그 6.25 일어나기 전에 좀 도와달라라고 조셉 스탈린에게 좋게 말하면 읍소고 나쁘게 말하면 매달린 그 대화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걸 볼까요? 그 저 혼자 연기를 하기엔 참 저도 나이가 있고 참 그러니까 우리 또 제 의형제인 진킴. 기대. 이만감의 연기 파스토톡이 나설 때가 됐어. 김일성 할 샷 10분. 김일성 할 샷 10분. 가위바위보? 형이 김일성. 썬킴이 김일성을 해야 돼. 그래. 닮았어요. 잘 어울리세요. 이건 뭐 칭찬이야 뭐야? 레디, 액션. 아이고 위대하신 스탈린 장군님, 남조선에는 말이죠 아직 미군이 있고 남조선에는 말이죠 아직 미군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사옵나이다. 뭐 남을 너무 감정 맞다. 썬킴 무리수에 의한 씬2. 하나, 둘. 진짜 5까지 갈 것 같다. 위대하신 스탈린 장군님, 남조선에는 아직 미군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그저 그 미국의 병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오?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래 내래 우리가 해상, 바다가 조금 이게 약한데 바다로 소련의 부대를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전쟁을 승인할 수 없소. 며칠 후 위대하신 대우선 스탈린 장군님,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장을 폭파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저는 남조선을 2주 안에 점령할 자신이 있습니다. 김일성 이거이 완전 애송이구만. 뭐라고? 전쟁이 장난이야? 나랑 토론해서 고저 이기면 내가 전쟁할 수 있게 해주지. 어디 한번 해보겠어? 한 번만 좀 허락 좀 해주시라고요. 스탈린은 왜 북한만 쓰는 거야? 스탈린은 왜 북한만 쓰는 거야? 스탈린 고양이가. 요게 저희가 약간 개그같이 극화를 했는데 실제로 스탈린과 김일성이 나눴던 그 대화 녹취록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진짜? 녹취록이요? 아, 그러면 아까 진지하게 해주지 그랬어요. 북한 말로 하나. 자,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해본 결과 뭐 이제 알던 분들도 있고 모르던 분들도 있고 6.25 전쟁은 어찌됐든 김일성 개인의 어떤 그 야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게 또 한 번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고요. 김일성의 시크릿 파일 요걸로 끝인가요? 또 뭐가 있나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순실이 형이 오기하는 건 재밌다. 우와. 끝이 자, 저는 옆집에서 무엇을 해먹든지 보면 다 따라합니다. 예,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다 보는데 김일성의 식탁은 제가 따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일성의 식탁에 비밀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CIAC에서 나오는 기밀 문건입니다. CIAC에서? CIA. 좋아요. 말 좀 해달라니까. 아, 뭐 이미 해놓구나. 옆에서 내가 이 CIC가 이거 써달라고 말해달라고 했잖아. CIA. 그러면 다시 하자. 괜찮아요. 괜찮은데? 돼요? 네. 그래도 알아듣죠? 그럼요. 그 비밀 문건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김일성은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오, 야,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거를 CIA가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반대로 풀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잡아 뜯는 거 아니야? 아야. 비밀이 또 안 나오네요. 오, 야, 이제 나왔네요. 자, 여러분, 새파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문에 도구미츠하게 썼습니다. 이게 바로 개고기라는 소리입니다. 북한에서는 좀 대중적으로 많이 먹나요? 근데 북한에는 정말 개고기를 너무 흔하게 먹어요. 흔하게 그리고 먹는다. 왜 그러냐면 돼지는 무조건 키워서 인민군대에 바쳐야 돼요. 예, 그런데 집집마다 개고기, 토끼고기, 닭고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건 먹어도 법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너무 개고기를 좋아해서 개고기 연구원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했다 그러고 누렁개는 몽땅 다 진짜 뭐 기쁨조 뽑혀 올라가듯이 개 신체 검사를 다 하고 성량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제기밥만 먹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김일성이가 왜? 뭐야? 꾸준하게 뭐? 그거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나 그거 알아. 있대요. 알것 같아. 정욕을 위해서. 비아그라 같은. 옛날에 좀 정력이 좋으니까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사실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 이야기지만 CIA에서 정보를 조사했다. 이게 아니 김일성이 시크릿 파일 안에 사실 생각보다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식성까지. 네, 이 유년 시절부터 이 기밀들을 수집하는 이유가 좀 뭐예요, 공박사님?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1인 체제 국가면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면은 그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식성이라든지 버릇, 누구랑 친하냐, 뭘 그 두려워하냐, 뭘 좋아하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2차 회담에 도착했을 때 그 하노이 기차역에서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이 쫙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의사들. 왜냐하면 이게 다 봐야 되니까. 얼굴을.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 성격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몸짓이랑 그리고 이런 거. 일설에는 역술인들, 관상.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그 하노이 거리 시민한테 손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손금이 다 놓치고.
소름 돋아. 교수님 자동차 창문 내린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는 거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거를 굳이 지적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관찰하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예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북한에 관련된 비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북한에 관련된 비밀 정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제가 퀴즈로 미국 최고 정보기관 CIA 북한 기밀을 빼내기 위해 바로 능력자를 동원했다. 능력자? 자, 어떤 능력자를 동원했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물론 CIA에서? CIA에서.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자일까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같은 소리 할 때. 해킹 한 번에. 해킹? 청진기 같은 뭐 이런 청진기? 통진기 능력자요? 잘 듣는 뭔가 벽이나 이런 데.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자. 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미인계 능력자. 미인계? 미인계 능력자. 미인계? 통할 것 같아요. 통할 것 같아요. 통할 것 같아요. 아주 좋아. 아, 썬킴 형 좋아. 아, 멋있어. 자, 실제 CIA가 이 능력자들에게 특수 작전을 위해서 보냈던 은밀한 쪽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바로 공개를 하는 것보다 이만갑의 대표 정보 휴민트죠. 우리 정민 씨께 직접 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영광입니다. 연애 편지 같은데. 저번 와서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 이게 뭐야? 밖에서 밑에 바지 봐. 미스터리만 있으시네? 5초 안에 확인 안 하면 바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5초 안에 읽지 않으면 터진다고요? 어떡해. 짧은가 보지. 영어 아니야 또? 와우! 와우. 영어 아니야? 뭐야? 왜 못 읽어? 아무것도 데스크립이 야, 진짜 한번 읽어봐. 이거 봉 박사님 못 맞춘다. 제가 이렇게 가면 최선을 다해야지, 이거. 데스크립이? 데스크립이란 정답. 영어는 맞아요? 와우! 데스크라. 어택스! 어택. 옥자림? 한국말이네? 정민 씨는 러시아어를 그만하시고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Describe terrorist attacks occurring within the next 10 days.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짧았어요? 이게 다예요. 앞으로 10일 이내에 어떤 테러가 발생할지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묘사하라. 그러니까 CIA가 북한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자를 섭외를 했을까요? 보시죠. 상상력? 능력자? 유리겔라. 아, 유리겔라. 아, 진짜? 우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여기서 초능력자를 최첨단도 아니고 1970년도 초반부터 90년도 중반까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 초능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중점을 줬던 그 분야가 뭐냐면 디스턴트 뷰잉이라고 해서 원격 투시. 잉고 스완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잉고 스완이 자기 눈 감으면 다 보인대요. 주장했던 게 뭐냐면 목성에는 고리가 있다라고 70년대 초반에 주장을 했는데 천문학자들은 에이 어떻게 목성에 고리가 있냐고 토성밖에 없다.
보여주호가 직접 가서 보니까 목성에 정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카우트 해가지고 디스턴트 뷰잉, 그러니까 원격 투시 촌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 건의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초능력자 요원들이 알아낸 정보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Waiter. 저요. 들었어요? Not you. 아니. 저요. 들었어요? Not you. 아니. 들어와. 자,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자, 딱 봐주세요. 들어와. 누구 와요 또? 오, 그래. 진짜? 뭐예요? 오, 그래. 진짜? 뭐예요? 저게 뭐요? 마티니 잔이잖아. 그러니까요. 와. 이게 마티니가 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CIA가 초능력자 부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수집한 정보를 에잇 마티니라고 불렀는데 마티니는 술이지 않습니까? 에잇 마티니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 마티니 8잔 정도를 마셔야지 이제 진정하고 이해할 정도로 그만큼 충격적인 사실이다 해서 그때 수집한 정보를 에잇 마티니. 그래요. 이거 마티니 재밌는데요? 네. 좋네. 마티니라고 보통 말 안 하죠. 마리니. 우리 영국에서 마티니라고 해. 그래요? 영국에서 마티니 8잔을 먹어야 믿을 수 있다. 맨정신을 믿을 수 없는 정보다라는 건데 이런 기록도 있어요. 1979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군사기지 사무실에 한 남자가 지도를 펼쳐놓고 심각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일단 조셉 맥모니글이에요. 투시 능력자 1호로 불렸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황량한 땅이 보여요. 지붕이 굉장히 낮아요. 창문이 보여요. 굴뚝이 보여요. 잠깐만요. 그런데 어디선가 유황가스 냄새가 나요. 오, 냄새까지 맡아.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알고 봤더니 중국의 비밀 핵시설을 이분이 봤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당시 중국은 위성을 피해서 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죽음의 사막이라 불리는 롭로드 사막에 중국이 실제로 만들어 놓은 핵시설을 대박이다. 이 사람의 어떤 영능력과 투시의 결과로 찾아냈다. 라는 얘기도 나와줘요. 진짜 궁금해. 내려와요. 진짜 나 이건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술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거의 끝물 1994년도에 CIA가 플루토늄을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북한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위성, 정찰 위성으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염력 부대를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이 투시, 디스턴트 뷰잉을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한번 봐라. 봐요. 지금 눈을 감으니까 일단 플루토늄은 안 보이는데 미사일은 어디에 숨겨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는 어디에 있고 이 땅굴은 이런 목적으로 북한 애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밝혀냈는데 안타깝게도 플루토늄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는 밝히지 못해요. 안 보였나 보다. 그건 못 봤어요. 우리 이제 김일성 시대의 문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이야. 네, 넘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흥이 없어. 예, 넘어오죠.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 저기 김일성 시대 세계 스파이들은 김일성의 개인 취향을 알기 위해 첩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무도 안 아버지를 이은 그 다음 세습자 김정일은 이 시대의 시크릿 파일. 이 안에 들어있는 북한 첩보의 스케일은 아버지 시대를 전두 아니야, 능가하는 갑자기? 아버지 시대를 전두 아니야, 능가하는 왜 중간이나? 왜 나무래? 아니 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비가 있지? 무슨 버전? 마지막까지 해줘. 마지막 문장. 그래서 북한 첩보의 스케일은 아버지 시대를 능가하는 블록버스터급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끝났지? 지금은 전 세계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어닥치고 그렇죠. 이게 20년 전에 미국 CIA에서는 아주 은밀하고 계획적인 게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최종 목표는 바로 북한의 종말.
오징어 게임보다 섬뜩한 코리아 앤드 게임. 오. 와. 여기 탑시크릿이라고 써 있는 이 문건에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들어있어요. 열어볼게요. 근데 그냥 코리아 안 듣기만 하니까 무섭다. 와, 진짜. 많아요. 음. 1998년 1월 21일이라고 써 있고 98년이요? 예, 98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줄을 쳐놓은 게 코리안 엔드게임. 한국의 종말. 근데 왜 북한의 노스코리아가 붕괴 아니라 시나리오. 왜 그리고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붕괴되면서 남북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건을 보면은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이건 비밀 문건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고. 얼마나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통 이렇게 구멍을 뚫기도 하고 까만색 매직 같은 걸로 하는데 기자들은 그걸 또 이렇게 뒤로 전등에 비춰보기도 해요. 우리나라 외교 문건도 뒤늦게 공개된 게 있는데 예전에 위에다 덧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여기 담고 있는 건데 98년 그때 어떤 시대상이었는지 한번. 그때가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정말 진짜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국가가 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쌀도 굶어 거미줄 친 건 옛날이고 소금, 된장, 간장까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소금이 공업용 소금이라고 있어요. 그저 핑크색인데 물감 만드는 소금이에요.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예, 또 있어요. 근데 이만한 돌덩어리예요. 차돌매 같아요. 이것을 절구다 계속 깨는 거예요. 절구다 깨가지고 채로 쳐서 배추 절고 먹고 국 끓여 먹고 다 그랬어요. 공업용인데.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5년도에 북한의 홍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250만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맥으로 우리나라 또 약 3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30조 원. 와, 그 당시 홍수 난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문건에 보면은 북한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5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네, 구체적으로 5년이라고 명시를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연재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었죠.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 당시에 너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뒷산에 그냥 묻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산 민둥산이니까 시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떠내려와서 아침에 밖으로 나서면 그냥 시체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이 시체를 넘어서 마을로 내려갔다고. 걸었어요. 실제로. 예. 직파라고 해서 간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직파가 강냉이 된 거잖아.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북한이 붕괴될 것이냐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이다. 절박한 상황이니까. 두 번째,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못 견디고. 세 번째는 한국 주도하에 평화 통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북한 붕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 문서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요. 네. 자, 미국 CIA에서 은밀하게 짜여진 북한의 종말 플랜, 코리아 엔드게임. 방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CIA 비밀 회의실에서 있었던 회의 참석자의 증언을 저희가 입수해봤습니다. The first event that we did was specifically oriented towards the question of would North Korea collapse internally? And the term that was used at the time was would North Korea implode? That was the term that was used. And I think one of the conclusions, though, that we came from that was over the long term, it seemed difficult to suggest that North Korea would remain a viable state. People were feeling that without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bsent aid packages from the outside, that the North would collapse. Par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logic in arguing support and funding for the agreed framework was that you didn't have to worry, you wouldn't have to worry about this because the regime would collapse before you had to actually pay the money. 그러니까 아예 확정 짓고 있었네, 무너질 거는. 붕괴한다는 걸. 사실 이게 일종의 북한 붕괴론이에요. 그런데
미국 CIA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가, 그다음에 국제적인 북한 전문가들도 터닝 포인트 때마다 북한 붕괴론을 예측해 왔습니다. 예컨대 방금 고난행군 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김정일 사망 때 북한 붕괴론이 세게 한번 돌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장성택 처형 때도 북한 붕괴론이 세게 돌았어요. 왜냐하면 장성택을 처형하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봐서 북한 곧 붕괴될 거다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었고, 지금 제가 말했던 이 터닝 포인트 중에서 가장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컸었는데 CIA가 아마도 북한의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얕잡아봤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인민은 죽어. 하지만 체제는 안 죽어.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이 지긋지긋한 이 생존력. 그래서 요즘은 북한 붕괴론이 해가 갈수록 많이 사그라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도 힘이 실리는 게 북한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북한은 머들링 스루를 할 거다. 근근히 버틸 것이다. 근근히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또 통일 비용도 우리가 비용을 너무 많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두 개의 체제로 가길 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문서에 문서 안에서. 다음은 그러면 우리 봉봉칠 요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봉봉칠 누구예요? 봉보로봉봉 봉봉 봉보로봉봉 봉봉봉 봉보로봉봉 봉봉봉 봉봉봉. 누가 얘기가 궁금해요. 이 붕괴론. 실제로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내부 폭파할 것이다,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론이 대세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저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 사병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안에서 군무원이 북한 붕괴의 7단계 시나리오를 내부 문서로 썼어요. 그때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었던 게렐럭 사령관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의회 청문회에서도 증언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7단계 중에 4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결국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군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혼란 속에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왜 틀렸냐? 미국 CIA가 정보 수집을 하지만 CIA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CIA가 왜 북한의 붕괴론을 과대평가했느냐면 그 전에 실수를 만회하려는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뭘 실수했냐? 그럼 그 전에 소련과 동구 사회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냉전이 훨씬 더 오래 갈 줄 안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북한이 위기를 맞으니까 이 시나리오도 동구 유럽 국가 붕괴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동구 사회권 국가처럼 내부 폭발할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이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정권의 생존력, 체제 유지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야, 이거 CIA가 다 맞지는 않는구나. 제가 보기엔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근데 그 이제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작한 이후에 당시 이제 미국 언론 분위기가 뭐였냐면 배고픔을 이긴 독재 권력은 없다 이거였어요. 북한이 이제 붕괴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하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분할하고 심지어 평양도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베를린 같이 4개국이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자. 저는 붕괴는 했는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 개입하기 전에 중국이 와가지고 짠짠짠짠 하면서 둘이 좀 맞춰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북한 붕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CIA보다 전 사실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런 식의 컨텐츠 플랜을 매해 작성을 하고 매해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 앞서서 말했던 이제 북한 붕괴론이 나왔던 터닝 포인트 때마다 미국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옆에서 중국이 소리 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이유가 뭘까? 중국이 예상하는 북한 붕괴의 가장 큰 피해는
수많은 굶주린 탈북민들이 중국 사회로 한꺼번에 다 유입되는 상황을 중국은 가장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의 접경지대에 북한 붕괴론이 그때 한창 일었을 때예요. 중국군의 탱크가 쫙 전진 배치하는 장면을 베이징 특파원을 보내서 취재를 한 바 있어요.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중국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걸 문서로 마련해놨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화력팀을 파견해 국경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에이 뭐 북한 어렵긴 해도 붕괴는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하고 탱크를 보낸 거예요. 혹시 탈북자들이 중국 사회로 대거 유입됐을 때 그걸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관측을 저희가 한 바 있었죠. 미국이 계속 주시할 거 아니에요. 북한 붕괴되면 어찌어찌 하겠다. 제일 관심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핵무기죠.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과연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레드라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그 시나리오는 북한이 개발한 핵 무기가 테러 집단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손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미국을 공격한다? 네. 그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근데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목적은 생존이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을 북한은 아직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자멸의 길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곤란한 건 뭐냐면은 6.25 때 중국 의용군이 약 18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그거는 어느 중국 공산당 권력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북한이 붕괴할 것 같으면 당장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거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은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개입이란 게 뭐냐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하고 딜할 때 정상회담을 미리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전쟁에 발발하는. 북한이 무너져서 한국과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하는. 진짜 무섭겠죠. 세 번째는 핵무기가 확산하는 거. 북한만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하니까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한다는 그것도 확산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북한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공을 잘 이렇게 서커스처럼 굴려야 돼. 어렵다. 머리 터지겠네. 진짜 어렵다. 98년 기준에서 미국은 북한의 엔드게임을 예상했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 돌아보면은 미국은 북한과의 인피니티 워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일은 은미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탑 시크릿 문서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날로 꼽는 날이죠. 그날 북한에서도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왜?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있던 대통령. 자, 이때 이 장면 무슨 보고를 받아요. 표정 관리가 안 이건 되고. 정말 축배같은 일인데 표정 너무 안 좋은데? 일어나지 않아요. 와. 테러의 주범으로 알카에다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 북한이 있었다? 깡패 같은 나라들. 미국이 공개한 그들의 무시무시한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아, 무섭다, 진짜. 자, 보시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네. 오사마 빈 라덴's 라이덴. financial advisor flew to North Korea, departing from an Iran. 이 문서의 내용인즉은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문위원이 북한에 머무르면서 원격 조종 로켓을 구매하고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강 유역에서 미군의 대형 헬리콥터 한 대가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가 됐는데요. 아프간 서부 지역에서는 미군 헬기의 추락 사고로 미군 병사 7명 등 1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등 하루 동안 14명의 미군과 미 정보 요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의 재정 자문위원이 북한에서 구입한 미사일로 추정된 것입니다. 2001년 9월 28일이죠. 그러니까 9.11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 뒤에 탈레반의 어떠한 사람이 증언을 해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알카에다 훈련 기지를 자기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북한 사람이 와 있더라. 근데 거기 북한 교관이 와가지고 그래요. 많이 훈련하는 수출하죠. 그런 모습을 내가 예, 봤다. 여러분들 북한이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오른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87년도에 김현희가 잠깐, 그래, 맞아. 김현희 때. 김현희가 탈기 맞아. 촉구한 다음에 88년도에 테러 지원국에 올라갔어요. 거의 맞아. 30년이 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해제가 됐다가 또 제 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북한도 약간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올려라. 너 올라봤자 별일 없더라. 별일 없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쨌든 북한이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약간 이 비대칭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건 맞아요. 뭐 시리아에 스커트 미사일을 팔든지 어떻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뭘 했냐면 2017년도에 화성 14호 ICBM으로 추정되는 것이 북한이 만들었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비대칭 이게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왔다. 이거죠.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는 것에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사마 빈 라덴과 연결되는 것만큼은 거부했어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 9.11 사건이 미국에게 준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북한도 알고 있고 정말 쫄았었거든요, 북한도. 바로 성명을 냈어요.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근데 그때 좀 약간 놀랐어요. 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정말 발빠르게 이거는 진짜 성명을 냈어. 북한도 이번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경악을 자아내고 있는 이번 테러 사건은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테러도 반대한다. 애도를 표한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맞아요. 우리가 한 짓은 아니라고 막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근데 너무 놀랐어. 약간 겁먹으면 진짜 아니라고 해. 진짜 아니라. 거리두기. 적극적인 거리두기. 피에로나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또 시리아 비롯해가지고 북한이랑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에다가 북한이 무기를 넘겨준다거나 뭐 위탁 방식이나 혹은 뭐 다른 종류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테러를 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9.11 테러 이전이에요. 1995년에 알카에다가 한국에 이제 김포공항하고 그다음에 일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4대, 비행기 14대를 납치해가지고 공중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킬 계획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직원들을 갖다가 한국에 이제 위장 취업을 시켜서 이제 동태를 살피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알카에다 조직원들에게 필리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로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그때 그게 성공을 했다면 9.16의 전조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볼 뻔했던 거죠. 이게 알카에다가 왔대. 내가 들은 정보는 뭐냐면 와서 역삼동에 있는 어떤 빌딩을 미국의 상경 같은 빌딩을 폭발을 하자. 바로 하는데 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 밀리는데 앞에 트럭에 가스통이 10개가 들어있어. 그걸 보고 여기는 안 되겠다. 내가 들은 건 달라. 진짜나요? 내가 들은 건 이 요원들이 우리나라에 왔어. 우리나라 들어와서 위장 취업을 했어. 근데 퇴근을 안 시켜. 퇴근을 안 시키고 계속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 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세포에 나가고 피자만 300개를 만드는 거야.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이거 연탐을 시간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테러가 안 돼. 될 일이 아니야. 하지마. 그래요. 알카에다 포기하세요. 네. 세 번째 문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파일은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관한 기밀 분석. 아, 드디어 김정은이에요. 아니 10년도 안 됐는데 공개가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 김정은에 대해서 스파이들은 어떤 첩보를 얻었을까요? 네, 개고기를 평소 즐겨 먹었던 할아버지에 이어 김정은의 은밀한 취향이 기밀 문서 속에서 또 한 번 공개됩니다. 뭐지? 은밀한 취향? 북한 주민을 향한 김정은의 조금 이상한 선전포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야? 오빠라고 하면 죽인다. 오빠를 또 오빠라고 가지고 뭐라 그래? 오빠를 또 오빠라고 가지고. 2020년 9월 작년이죠. 바로 그때 이제 북한에 돌았던 내부 문건에 이제 절대 비밀로 지정된 문건 하나가 북한의 당과 간부들 앞으로 내려오는데요. 북한의 내부 비밀 문건. 네, 내려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2020년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 혈육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변태적인 계례 말투와 계례풍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오빠라고 하는 건 변태적이다. 그 계례말 찌꺼기를 있으면 맹하 단계 그리고 태아 단계에서 초창기부터 짓뭉개 버리자. 이제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공표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거 오빠랑 동무라고 불러요. 동무. 동무. 야라 그래? 말도 안 돼. 연애할 때는 동무 동지라 되고 결혼해서는 애 아빠 뭐 애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지 오빠라고 아니. 그러는 거는 아니 우리 시대 때는 오빠라고 했어요. 연애하고 틀려. 2000년대 초반부터도 남자친구한테 그렇고. 네네,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남자친구하고. 사실 이 오빠라는 애칭이 전 세계 중에서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더 독특하게 그쵸.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국가에 가서 연상의 남자 연인을 부를 때 오빠라는 호칭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름 부르죠. 미국 문화에서는 당연히 없죠. 뭐 허니나 베이비나 이름을 부르든가 그쵸. 하죠. 서양권에서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빠라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면 BTS의 아미 팬들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BTS의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전 세계의 팬들이 BTS를 향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오빠라라고 불러요. OPPA 오빠.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호칭은 대체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 있는 특히 평양에 있는 2030은 이미 오빠라는 표현이 익숙해져 있는데 오빠라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르지 말라고 해서 이게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됐으니까. 이미 이거는 사문화됐다라고요. 사문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저희 세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네네네.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게 굉장히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김정은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반동 문화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느냐. 2020년 12월 4일에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북한에서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한류를 차단해라, 뭐 자본주의 문화 차단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 법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의 주요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내용 딱 두 개가 하나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은 몇 년형일까요? 15년? 아니야. 15년형. 네? 15년형. 네? 15년형. 드라마 하나 15년형? 너가 지나가다가 견눈으로 뭐 이렇게 드라마 봤는데 1초 봤다? 너 15년. 얄짤 없습니다. 그럼 마약이네 완전. 그리고 너는 보기까지 하고 유통도 시켰네? 오, 야, 그거는 뭐 사형, 유포, 사형. 와. 돈 주면 좀 빼겠지만 안 돼요. 이건 안 그 되죠? 법이 채택된 이후에 북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의 그 어떤 도시에서 청년들이 10,000명이 넘게 자수를 했다고 해요. 왜 이 자수를 법이 시효가 있는데 언제 때부터 실행이 될 텐데 과거의 행적에서 묻지 않을 테니까 와서 비판서 쓰고 심할서죠. 그런 거 쓰면 내가 봐줄게. 몇 명이 오는지 봤더니 10,000명이 와. 이게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다네. 다 봐줬어요, 이걸? 봐줬죠? 봐줘야지. 김정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Z 세대잖아요. 84년생.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리니까 이런 문화적인 거에 북한 젊은 층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될 거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이런 법까지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심지어는 요즘 북한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인간 개조를 시켜야 돼요. 인간 개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는 북한에서도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가 있는 사람 한테 쓰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까지 쓴다는 것 자체는 2030을 완전히 틀어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 안에 서로 덮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 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 개조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한두 번 교양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번, 100번 꾸준히 설득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 개조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와. 84년생 김정은. 아니 근데 젊은 세대가 조인다고 조여집니까? 아, 절대 안 되죠. 아, 그 맛을 봤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서슬퍼런 뭐 60, 70년대 또 유신 정권 아래서도 젊은 세대 아무리 그 휘어잡아봤자 잡힙니까? 안 잡혀요. 안 돼요. 네. 맞아. 근데 왜 김정은도 본인도 그렇게 MZ세대면서 MZ세대를 왜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30대 김정은이 MZ세대를 조금 이제 좀 무서워하는 이유는 기존 기성세대는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당가 수령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그 배급으로 살아갔잖아요. 하지만 요즘 이제 장마당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모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당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드라마 보고 이게 전부고 저희는 장마당이에요, 오직. 이젠 당 이런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MZ세대가 북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의 북한을 연구하는 NGO 단체가 먼저 장마당 세대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장마당 세대라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 링크라는 단체가. 그때부터 연구자들이 장마당 세대가 뭐야? 라고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인터뷰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시작된 게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연구가 시작된 게. 북한에서 근데 옛날부터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이다. 장마당이 납니다. 노동당보다 장마당이다. 네네. 이러면서 뛰어. 이게 재밌는 얘기네. 맞아요. 장마당원이 되는 거야. 노동당원이 아닌 장마당원이 된 거죠. 노동당이 뭘 먹여줘요? 장마당이다 먹여주지. 이 자본주의 마치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잖아 말 그대로. 북한의 야당이 장마당이에요. 북한의 야당이 장마당이에요. 아 북한의 야당은 장마당이다. 명언이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거 무너뜨리는 당연하지. 순간, 야당 무너뜨리는 순간 벌떼같이 일어나거든요. 장마당 무너뜨리면 북한 경제 안 돌아가요. 북한도 적당히 놔둬야지 장마당 통제 제대로 했다가 돌아가는 거지. 네네네. 경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가 2030 세대에 대한 인간 개조를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그 후과는 당의 존망과도 연관이 있을 거다. 한 번도 그런 북한의 존립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그런 워딩을 썼어요. 방탄소년단부터 아이유 뭐 할 것 없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북한도. 김정은 지금 머리 골 썩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오징어 게임. 네. 봤을 거야.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고 김정은이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김정은이 더 넷플릭스 월 정액을 끊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의 맞아요. 민낯이다. 민낯이다. 했는데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전 인민을 상대로 오징어 게임 벌이고 있는 게 김정은인데. 북한이죠, 맞아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오징어 게임이 들어갈 만큼 정말 북한의 MZ세대가 빨리빨리 한국 콘텐츠를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민군 병사들이 BTS의 피땀 눈물 춤을 췄다가 체포를 당했다. 그리고 처형을 당했다. 처형까지 당했다고요?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MZ세대다 보니까 드라마나 이런 걸 워낙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남자친구한테도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오빠라고 썼고 이제 뭐 자기야 따랑해 아니면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문구를 기본으로 썼어요.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에서 막 생일 때 인형을 선물 준다거나 꽃을 선물 주잖아요. 그런 것도 따라하고 그리고 북한 남자들의 이제 고백송이 있어요. 고백송이 있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북한 남자들의 이제 고백송이 있어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이거 대박이었어요. 열리네. 맞아요. 피아노 치면서 불러줘요.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 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종인 걸려 빨리 받아.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어려나 봐요. 이번에는 벌써 집권 10년 차를 맞이한 김정은 시대의 또 다른 시크릿 파일을 우리 김지 기자. 우리 마지막 파일인가요? 자, 마지막 파일이고요. 가장 오늘 이만갑의 하이라이트 내용. 기대됩니다. 역시 재신에서 출발하네요. 이만갑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알았어. 마지막 부분은 통일된 보세요. 아, 진짜 김지기 작가는 뭔가 있는데. 자,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뭘까?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고 가장 최신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년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두 정상 아주 다정한 투샷이 공개되면서 세계를 발칵 뒤집었죠. 그런데 이 시크릿 문건은 이 투샷이 알고 보니 완벽한 연출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출이었다고. 합성이. 나 이거 생방으로 봤는데. 누가 장난이야? 작년이잖아, 이거.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사건인데. 야,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남자를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기술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Very historic moment, and I guess that's what it is. But I enjoy being with you, and thank you very much. 2018년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화기애애하게 만나던 장면을 전 세계가 열광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을 향해서 My best friend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Little Rocketman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Rocketman.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이 문건은 바로 그 싱가포르 회담 첫 만남이 있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만남 전에? 첫 만남 전에? 볼턴이 해보러 막혀. 자, 바로 백악관 문건이고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협상이 진행되던 해고 싱가포르 회담 전이에요. 2018년 2월 시점은 미국 백악관에서 비밀스러운 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관한 주제의 회의가 그때 열리게 되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이건 우리 청와대도 늘 한 회의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표현들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자, Korean Peninsula. 한반도와 관련된 섹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Maximize pressure on 평양. 평양에 대한 압박을 극도로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크오프. 근데 그거 초크오프는 레슬링 기술이에요. 이거? 네, 이거. 목을 와, 졸라요. 이건 진짜. 북한의 목을 졸라야 한다는 표현도 쓰였고, 위켄더 레짐, 북한 레짐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싱가포르 회담 전에 트럼프에게 보고가 됐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고,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북한을 맥시마이즈 프레주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게 올해 초 백악관이 그 문건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김정은이 오판을 한 게 싱가포르에서 너무 성공을 했어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짧게 끝나고 원하는 순서대로 됐고, 그렇죠. 비핵화는 뒤로 미뤘죠. 그러니까 하노이 가는데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만 주면 대북 경제 제재를 트럼프는 바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반대로 우리 큰 틀에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판을 짓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뭘 원하냐니까 김정은이 대답을 못한 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생각한 게 비핵화 의지가 없구나. 최종 단계에서는 대답할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딜을 그 두 번째 카드도 준비를 안 한 거네. 그렇죠. 계속 물어봤는데 안 하니까 내가 협상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딜을 안 해도 되니까 깨끗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귀국해서도 나는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리고 나온 거죠. 근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화를 낸 건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련한 게 뭐냐면 가다가 차를 돌리라 그랬대요. 에어포스 원에 가다가 차를 돌리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더 적절하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계속 놔두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도된 큰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뒤가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 앞이 보이는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희망과 개인적 친분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단한 그 흥행가인 거는 뭐냐면 그날이 하필 또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날이었어요. 야, 이걸 다 잡아먹겠네, 씨.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 거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트럼프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김정은 하고 나는 very very good friends. very very good friends. 잘한다. When Kim Jong-un, I can't tell you. 김정은 하고 나는 very very good friends. 오, 똑같아. 잘생긴 이렇게 트럼프예요. 얘기하다가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아, 이거 웃기다, 이거 웃기다. 트럼프는 다 잘 된다 그래요. 끝나고 나서도 어땠냐 그러면 원더풀. 야, 이거 불쌍하지 않지? 트럼프는 어쨌든 과거고 현재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대북 기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이제 5월 20일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죠. 무조건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겠다.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나는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 선에서 북한 비핵화가 어떤 뜻이냐, 조선반도의 비핵화냐,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아니면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한국도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냐,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지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사님, 이게 좀 오늘 처음 났는데 오늘 이만 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아주 그 수준이 높고 또 깊은 분석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근데 예능은 처음이시죠? 저희 예능이거든요. 저희 예능이거든요. 아, 예능에? 약간 속아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가님한테 듣기로는 웃지 않고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풀어주시느라고 이건 다 편집해서
없애겠지. 아니 우리 아니죠. 그것만 나가요 또. 그것만 나가죠. It's gonna be great. Very, very good friend. It's gonna be great. Wonderful. You.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트럼프 버전으로 일요일 밤 11시에 만나요라고. 영어로 해도 돼. 네, 영어로 해요. 트럼프 잠깐만요. 버전. 빙의 중이야. 빙의 중. 빙의 중이야. Sunday night. Don't miss 이만가. Wonderful. You. Wonderful. You.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시정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 피살을 당하는. 어떡해. 무사함을 비는 온 국민의 기원도 보람없이 유 교사는 운명했습니다. 요시유 키오요. 사상 교육을 세게 받았습니다. 자산의 규모가 1조 원대였고 그 당시 서서히 세뇌를 하면서 끌어들였다. 스마일이즈 굿! 채널 A 10